그날 밤 조선의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형이 동생의 칼에 죽고 동생은 하늘의 벼락을 맞았습니다. 왕이 될 자들이 짐승처럼 서로를 죽인 밤. 그리고 그들이 남긴 군사들이 한 마을을 향해 달려옵니다. 불타는 횃불, 광기에 눈먼 폭도들. 그때 그 마을에 서 있던 한 산에 늘 국밥이나 얻어먹던 그 한량 선비가 천천히 검을 뽑았습니다.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 보여주마! 그의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 모든 것이 뒤집힙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군사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정성스러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화려한 경복궁 단청 아래에 사람들의 눈길조차 닿지 않는 음지가 있었으니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이설이 머물던 취로정입니다. 여러분, 왕자라고 하면 다 같은 왕자인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설은 선왕의 수많은 자식 중 가장 끄트머리. 그러니까 왕위 계승 서열로 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줄을 세워도 맨 마지막에 겨우 설까 말까 한 존재였습니다. 후궁의 몸에서 태어난 데다 뒤를 봐줄 외척 세력도 없고 그렇다고 남들처럼 학문이 뛰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죽하면 궐 안의 나인들이 그를 두고 걸어 다니는 병풍이라 불렀겠습니까? 그가 복도를 지나가도 상궁들은 고개를 숙이기는커녕 자기들끼리 수다를 떨기 바빴고 심지어 내관들은 그에게 올릴 조석 문안상에 고기 반찬 하나 빼놓는 것쯤은 일도 아니었습니다. 궐 안의 개들도 이설을 보면 짖지도 않았습니다. 존재감이 너무 없어서 있는 줄도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정작 이설 본인은 이 철저한 무관심을 은근히 즐기고 있었습니다. 왜냐고요? 남들의 시선에서 자유롭다는 건 곧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뜻이기도 했으니까요. 당시 조정은 피비린내 나는 권력 투쟁으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첫째 왕자인 진성대군은 세자 자리를 굳히기 위해 정적들의 목을 쳤고, 둘째인 익성대군은 형의 자리를 뺏기 위해 밤마다 사병들을 훈련시키며 독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형제들이 이설을 보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 바보 같은 놈은 그냥 놔둬도 굶어 죽겠지 하며 비웃기 바빴습니다. 이설은 그들 앞에서 일부러 더 멍청한 척, 더 유약한 척 연기를 했습니다. 형님들이 무서운 눈으로 쳐다볼 때마다 이설은 코를 후비며 형님, 오늘 날씨가 좋은데 술 한잔 하시렵니까? 같은 소리나 해댔으니 누가 그를 경계했겠습니까? 하지만 이설의 방 안쪽 깊숙한 곳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궐 안의 고리타분한 유교 경전 대신 저작거리의 소문이 담긴 야담집을 탐독했습니다. 그리고 높은 담벼락을 보며 매일같이 숨이 막히는 갈증을 느꼈습니다. 저 담장만 넘으면 진짜 세상이 있는데 저곳엔 왕위 다툼도 없고 가식적인 예법도 없고 오직 사람 냄새 나는 진짜 삶이 있을 텐데 말입니다. 궐 안의 공기는 언제나 이끼 낀 돌 냄새와 죽은 권력의 비린내가 났지만 담장 너머에서 불어오는 바람에는 가꾸운 보리빵의 구수한 냄새와 장터 사람들의 왁자지껄한 생명력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설에게는 이 위험천만한 호기심을 유일하게 이해해 주는 단 한 사람, 호위무사 무영이 있었습니다. 무영은 조선 최고의 검객이라 불릴 만한 실력을 갖췄지만 입이 너무 거칠고 성격이 괴팍해 아무도 데려가려 하지 않던 버려진 무사였습니다.
그런 무영을 거두어 준 게 바로 이설이었죠. 어느 달 밝은 밤, 이설은 무영을 불러 앉히고 폭탄 선언을 합니다. 무영아, 나 오늘 담장을 넘어야겠다. 무영은 기가 막혀서 콧방귀를 뀌었죠. 저와 대역죄로 목이 달아나고 싶으십니까? 그냥 방구석에서 야담이나 보시지요. 하지만 이설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습니다. 야, 무영아. 너는 평생 이 좁은 궐에서 그림자로 살다 죽고 싶느냐? 나는 단 하루를 살아도 진짜 땅을 딛고 서고 싶다. 결국 무영은 왕자의 고집에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비단 관복을 벗어 던졌습니다. 대신 어디서 구했는지 모를 때 묻은 삼배 도포와 다 떨어진 갓을 챙겨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이설은 자신의 얼굴을 보며 씩 웃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위험 넘치는 왕자가 아니라 누가 봐도 영락없는 몰락 양반가의 한량 선비가 서 있었습니다. 술라군들의 발소리가 멀어지는 자정의 시간. 두 사람은 궁궐 서쪽 끝, 관리가 소홀의 잡초가 무성한 낡은 담벼락 아래에 섰습니다. 무영이 먼저 가볍게 담을 타고 올라가 주변을 살폈고 이설은 떨리는 손으로 거친 돌담을 짚었습니다. 담장 위에 올라선 순간 이설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이 아니라 멀리서 아른거리는 야시장의 불빛과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자유의 소리였습니다. 이설은 주저없이 담장 너머로 몸을 던졌습니다. 툭 하고 땅에 발이 닿는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자신이 박제된 왕자가 아닌 살아있는 사내가 되었다는 것을요. 궐 안의 비단 카펫보다 더 따뜻한 흙바닥의 감촉. 이설은 크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아, 살 것 같구나. 무영은 옆에서 툴툴거렸죠. 좋으십니까? 이제부터 걸리면 우린 바로 영모입니다. 제발 조용히 좀 가시지요. 하지만 이설은 이미 보이지 않는 날개를 단 사람처럼 저작거리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누군지 몰랐고 그도 사람들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모름이 주는 해방감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이었습니다. 왕위 서열 꼴찌, 궁궐의 투명인간 이설. 그가 버들골에 이 선비로 다시 태어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이 선비의 위태로우면서도 기막힌 이중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참으로 묘한 일이었습니다. 일국의 왕자가 매일같이 궐을 비우는데도 그 넓은 궁궐 안에서 이를 이상히 여기는 자가 단 한 명도 없었으니 말입니다. 어쩌다 그의 방이 텅 비어 있는 것을 발견한 나인들이나 내관들은 그저 쯧쯧 혀를 차며 발길을 돌릴 뿐이었습니다. 그럼 그렇지, 또 어디 구석진 전각에서 술이나 퍼마시고 자빠져 자고 있겠지 하고 말이죠. 왕실의 품격이라고는 눈을 씻고 봐도 없는 한량 중의 한량. 그것이 궐 안 사람들이 기억하는 이설의 마지막 모습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궐의 무관심을 뒤로하고 담장을 넘은 이설이 당도한 곳은 버들골이었습니다. 마을 이름처럼 흐드러진 버드나무가 바람에 몸을 맡기고 길가엔 주인 없는 닭들이 제 세상인 양 날뛰며 마을 어귀엔 수백 년 묵어 영험하다 못해 동티나기로 소문난 당산나무가 떡하니 버티고선 그런 투박한 곳이었죠. 이곳 사람들에게 이설은 그저 공부하다 머리가 좀 어떻게 된 모양인 허우대만 멀쩍한 이 선비에 불과했습니다. 옆구리에 두꺼운 책은 끼고 다니는데 정작 글 읽는 소리는 단 한 번도 들린 적이 없고 그저 주막 평상에 대자로 누워
따스한 햇볕이나 쬐며 꾸벅꾸벅 조는 게 하루 일과의 전부였으니까요. 마을 사람들은 그런 그를 보며 저 잘생긴 얼굴로 과거 급제했으면 정승판서도 했을 텐데 하며 안쓰러운 눈길을 보낼 뿐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이 선비를 맞이한 건 버들골의 심장이라 불리는 점순내 주막의 주모였습니다. 이 주모로 말할 것 같으면 입술만 열면 욕이 한 사발씩 터져 나오는 여장부 중의 여장부였죠. 이 선비가 주막 마루에 걸터 앉으면 주모는 국자부터 휘두릅니다. 아이고, 저 밥버러지 또 왔네. 이보쇼, 이 선비 어제 외상값도 안 갚고 오늘 또 염치 없이 면상을 내미는 거요? 이설은 그 욕잔치를 들으면서도 허허실실 웃습니다. 주모, 내 오늘은 저기 산 아래 피어난 진달래 빛깔이 너무 고와서 도무지 빈속으로 견딜 수가 없었소. 그 진달래를 닮은 주모의 술 한 잔만 주면 안 되겠소? 그러면 주모는 주둥이만 살아가지고 저러니 과거에 맨날 낙방이나 하지 라고 소리를 빽 지르면서도 부엌으로 들어가 뚝배기 바닥이 뚫릴 정도로 고기를 듬뿍 담은 국밥을 내어옵니다. 이설이 국밥을 한 술 크게 떠넣을 때 주모는 옆에 털썩 앉아 무심하게 툭 한마디를 던집니다. 인생 별거 없어. 배부르면 그게 왕인 거고 등 따뜻하면 그게 천국인 거지. 그렇게 눈치 보며 살지 마쇼. 궐에 사는 왕도 우리 국밥 맛은 모를 텐데 이 선비가 호강하는 줄 알아야지. 이설은 그 말에 목이 컥 막힙니다. 궐 안에 사내 진미는 언제나 누군가를 죽여야 얻을 수 있는 독 섞인 성찬 같았는데 이 거친 욕설이 섞인 국밥은 온전히 자신의 배를 채워주는 생명의 온기였으니까요. 이설은 주모 몰래 뚝배기에 눈물 한 방울을 툭 떨어뜨리고는 다시 허겁지겁 국밥을 비워냅니다. 햇살이 따스한 봄의 어느 날, 이설은 늘 그렇듯 나무 그늘 아래 누워 갓을 얼굴에 덮고 낮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적을 깨는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 살려! 개똥이가 물에 빠졌어요! 이설이 갓을 젖히고 일어났을 때 이미 개똥이는 불어난 강물 한가운데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초봄의 강물은 얼음장보다 차가웠고 물살은 생각보다 거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발만 동동 구르며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다들 농사꾼들이지 물귀신 같은 강물을 이길 장사는 없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평소 땔감 하나 제대로 못 패서 장정들의 놀림을 받던 꽃선비 이설이 망설임 없이 강물로 뛰어들었습니다. 궐 안에서 곱게만 자란 왕자가 수영을 잘하면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하지만 그 순간 이설의 머릿속에는 왕실의 예법도 자신의 안위도 없었습니다. 오직 내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본능 하나뿐이었죠. 이설은 온몸이 얼어붙는 고통을 견디며 개똥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거친 물살이 그의 도포 자락을 잡아당겼고 발끝에 닿는 돌들은 미끄러웠습니다. 몇 번이나 물을 들이켜며 위태로운 순간이 이어졌지만 그는 기어코 개똥이의 뒷덜미를 낚아챘습니다. 무영이 뒤늦게 달려와 두 사람을 물 밖으로 끌어냈을 때 이설의 입술은 이미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개똥이는 물을 토해내며 정신을 차렸지만 정작 이설은 안도의 미소를 지으며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그날 밤부터 버들골 전체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평생 험한 일을 안 해본 귀한 몸이 그 차가운 강물에 뛰어들었으니 지독한 곧불이 찾아온 것이죠. 이설의 방 안은 불덩이 같았습니다. 헛소리를 내뱉으며 끙끙 앓는 이 선비의 곁을 가장 먼저 지킨 건 주모였습니다.
그녀는 평소의 욕쟁이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밤새 찬물에 적신 수건을 이설의 이마에 갈아주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 미련한 양반아, 제 몸 하나 건사 못하면서 누굴 구한다고? 제발 정신 좀 차려보시오. 내 외상값 안 갚고 어디 가려고 하는 게요? 주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털보 아저씨는 기력 보충에 좋다는 보약을 구하러 수십 리 길을 밤새 달려갔고, 마을 할머니들은 각자 집에서 아껴둔 귀한 약재들을 십시일반으로 모아왔습니다. 물에서 살아난 개똥이는 이선비의 방 문턱에 앉아 밤새도록 울며 기도했습니다. 이설이 겨우 눈을 떴을 때 그의 앞에는 궐 안의 화려한 의관들이 아닌 초췌한 얼굴로 자신을 바라보는 버들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설은 갈라진 목소리로 겨우 입을 뗐습니다. 개똥이는 무사한가? 그 한마디에 방 안은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주모는 이설의 손을 꼭 잡으며 소리쳤습니다. 이 화상아, 자기 죽다 살아난 건 생각 안 하고 남 걱정부터 해. 당신 진짜 우리 마을 사람 다 됐구먼. 이설은 그 투박한 손길과 사람들의 눈물을 보며 가슴 깊은 곳이 뜨거워짐을 느꼈습니다. 이 지독한 곧불은 이설에게 육체적인 고통을 주었지만 동시에 그의 영혼에는 씻기지 않는 깊은 문신을 새겼습니다. 며칠 뒤 마을에 아주 특별한 경사가 났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식도 못 올리고 살던 마을 청춘 세 쌍이 합동 혼례를 올리게 된 것이죠. 가난한 동네라 비단 옷 한 벌 없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가장 좋은 것을 들고 나왔습니다. 주모는 아껴둔 쌀밥을 짓고 털보 아저씨는 산에서 귀한 도라지를 캐왔습니다. 이 선비도 빠질 수 없었죠. 하지만 평생 분만 잡던 손으로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혼례청에 쓸 병풍을 나르다 엎어뜨리고 음식을 담을 목판을 들다 발등을 찍기 일쑤였습니다. 마을 장정들이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에이고, 이 양반아! 일은 우리가 다 할 테니 그저 가만히 앉아서 술이나 한 잔 드시며 그 잘생긴 얼굴이나 비추고 계시오. 당신은 복스러운 얼굴로 앉아만 있어도 우리 마을에 복이 들어오는 것 같으니까 말이오. 밤이 깊어 잔치가 무르익은 시간, 이설은 마을 어르신들의 술상에 앉아 그들의 살아온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식을 먼저 보낸 어미의 한, 평생 땅만 파먹고 살아온 농부의 굳은 살 박인 손마디. 이설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이 배웠던 모든 성리학적 도리가 얼마나 공허한 것이었는지 깨닫습니다. 백성을 사랑하라는 책 속의 한 줄보다 슬퍼하는 이웃의 어깨를 한 번 다독여주는 주모의 거친 손길이 진짜 정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설은 취기가 올라 무영과 함께 마을 뒷산에 올랐습니다. 저 멀리 도성 쪽을 바라보니 화려한 등불이 빛나는 궁궐은 마치 차가운 얼음 성처럼 보였습니다. 이설은 곁에 선 무영에게 말합니다. 무영아, 저 궐 안에서는 내가 왕자로 태어났기에 사랑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곳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나는 이설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인간으로 대접받고 있다. 이 온기가, 이 사람 냄새가 내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구나. 무영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눈가도 조금은 촉촉해져 있었습니다. 궐 안에 차가운 유령이었던 이설이 비로소 버들골의 흙과 바람, 그리고 사람들의 웃음 속에 스며들어 하나의 생명으로 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버들골이 아무리 인심 좋고 따뜻한 동네라지만 세상 천지에 근심 없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실은 이 마을 사람들에게는 자다가도 치를 떨 만큼 무시무시한
고민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인근 산세에 숨어 살며 관아의 눈을 피해 약탈을 일삼던 검은 늑대라 불리는 도적패였죠. 이들은 농사 지어 놓으면 곡식을 뺏어가고 애지중지 키운 가축마저 채가는 그야말로 마을의 재앙이었습니다. 관아에 신고하자니 보복이 무섭고 맞서 싸우자니 평생 낯질이나 하던 농부들이 시퍼런 칼날을 든 도적들을 이길 재간이 없었죠. 버들골 사람들에게 밤은 휴식의 시간이 아니라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죽음의 그림자를 기다리는 공포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독 달이 구름 뒤로 숨어 천지가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숨죽여 잠든 무렵 어둠을 뚫고 수십 명의 도적 무리가 횃불을 휘두르며 마을로 들이닥쳤습니다. 다들 나와라. 목숨이 아깝거든. 가진 것을 전부 내놓고 무릎을 꿇어라. 도적 두목의 거친 고함에 주막 주모는 아이들을 품에 안고 구석에서 벌벌 떨었고 털보 아저씨는 괭이를 들고 나섰지만 수십 명의 칼날 앞에서는 종이장처럼 무력했습니다. 도적들이 주막의 곡식 창고를 부수고 주모의 머리채를 잡으려던 그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주막 구석에 어둠이 짙게 깔린 평상 위에서 누군가 비스듬히 앉아 식은 숭늉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이선비, 이설이었습니다. 그는 흔들리는 횃불 아래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무심하게 한마디를 툭 던졌습니다. 이보게들, 밤이 깊었는데 너무 소란스럽지 않은가? 사람이 잠은 편히 자야지. 도적 두목이 어이없다는 듯 비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웬 미친 선비 놈이냐? 내 놈의 혓바닥부터 잘라주마. 도적의 칼날이 이설의 목을 향해 쇄도하던 그 찰나 이설은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무영아, 먼지가 너무 많구나. 좀 쓸어내야겠다.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이설의 뒤편 어둠 속에서 검은 그림자 하나가 폭풍처럼 튀어나갔습니다. 바로 무영이었습니다. 그는 검을 뽑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허리춤에 찬 나무 막대기 하나를 손에 쥐었을 뿐이었죠. 그 다음 벌어진 일은 마을 사람들의 눈으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신기였습니다. 무영이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도적들이 낙엽처럼 바닥을 굴렀습니다. 칼을 휘두르는 놈의 손목을 나무 막대기로 가볍게 치니 뼈가 어긋나는 소리가 들렸고 달려드는 놈의 급소를 발로 툭 차니 비명 한마디 못 지르고 고꾸라졌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바람이 도적들을 휩쓰는 것 같았습니다. 무영의 움직임은 귀신보다 빨랐고 혼자서 수십 명의 도적을 제압해 나갔습니다. 이설은 그 아수라장 속에서도 태연히 앉아 마치 흥미진진한 구경거리라도 보는 듯한 눈빛으로 무영의 무술을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도적 두목이 직접 칼을 들고 이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주모가 비명을 지르던 그 순간 무영이 순식간에 두목의 등 뒤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두목의 목덜미를 움켜쥐고 그대로 바닥에 꽂아버렸습니다. 너희가 밟고 있는 이 땅은 사람이 사는 곳이다. 짐승들이 날뛸 곳이 아니란 말이다. 무영의 서늘한 목소리가 마을 어귀에 울려 퍼졌습니다. 살아남은 도적들은 자신들을 압도하는 그 무시무시한 기운에 질려 무기도 내팽개친 채 어둠 속으로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뒤 마을은 다시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은 넋이 나간 채 이설과 무영을 바라보았습니다. 특히나 평생 무술이라고는 구경도 못 해본 마을 사람들에게 무영은 하늘에서 내려온 장수처럼 보였지요. 털보 아저씨가 입을 벌린 채 물었습니다. 이 선비,
아니, 대체 이 사람은 정체가 뭐여? 사람의 솜씨가 아니잖소. 이설은 옷자락을 털며 사람 좋게 웃었습니다. 허허, 이 친구가 예전에 산에서 돌을 닦다 내려온 친구라 힘이 좀 장사입니다.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니 다들 걱정 마시고 어질러진 것들이나 정리하시지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이제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허허실실 웃으며 뒷짐을 진 저 이선비와 그 뒤를 그림자처럼 따르는 사내가 결코 예사로운 인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더 이상 버들골 사람들에게 이설은 정체 모를 한량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평화는 왜 이리도 짧고 비극은 왜 이리도 갑작스러운 것일까요? 버들골의 따뜻한 품에서 사람 사는 맛을 알아가던 우리 이선비에게, 아니 조선의 막내 왕자 이설에게 생애 가장 잔인한 폭풍이 불어닥치기 시작합니다. 그날따라 조선의 하늘은 노안용이 울부짖듯 거대한 천둥 소리가 천지를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쏟아지는 서슬퍼런 번개 줄기는 궐 안의 비극을 예고하듯 대지를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었습니다. 도성 안 경복궁의 가장 깊은 곳 왕의 침전에서는 가느다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무거운 정적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임금의 병세가 위독해져 말 한마디 내뱉지 못하게 되자 궐 안은 기다렸다는 듯 승냥이들의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 중심에는 첫째인 세자 진성과 둘째 익성이 있었습니다. 세자 진성은 이미 나라의 다음 주인이라는 자부심에 취해 있으면서도 그 속은 불안으로 가득 찬 겁쟁이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자들을 제거하기 위해 사병들을 궁궐 북문에 배치하고 이미 보위에 앉은 양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반면 둘째 익성은 그런 형의 독단을 명분 삼아 포악한 세자를 패하고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남문을 통해 군사들을 불러들였지요. 달빛조차 숨어버린 그날 밤, 두 형제는 강령전 앞마당에서 수백 명의 군사를 등 뒤에 업고 마주 섰습니다. 칼을 뽑아 서로를 죽일 듯 노려보았지만 정작 그들이 내뱉은 것은 칼날보다 더 비겁하고 추악한 말들이었습니다. 세자 진성이 먼저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소리쳤습니다. 익성아, 내 놈이 감히 천한 욕심을 내는구나. 대의를 위한다고?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 너는 그저 형의 자리가 탐나서 국경을 수호해야 할 군자금을 몰래 빼돌려 저 사나운 사병들을 내 놈의 사냥개로 길러낸 것 아니냐. 그러자 익성이 얼굴을 붉히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형님이야말로 입을 닥치십시오.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겠다고 무고한 대신들을 역모로 몰아 죽인 게 누구입니까? 형님은 세자가 아니라 세자의 옷을 입은 살인귀일 뿐입니다. 차라리 형님을 폐하여 유배를 보내는 것이 이 나라 백성들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 믿소. 진성이 광기에 어린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백성? 내 놈이 백성을 노네? 너나 나나 이 왕관 아래 숨겨진 추악함은 똑같다. 다만 나는 이 나라의 법도가 정한 적통이고 너는 그저 형의 뒤통수를 치려는 찬탈자일 뿐이자. 이들의 싸움은 왕제를 다투는 거창한 토론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못난 점을 들춰내고 누가 더 추악한지를 겨루는 밑바닥 싸움이었죠. 이 한심한 공방전이 길어질수록 그들을 따르던 군사들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라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목숨을 걸고 온 군사들은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지키려는 주군들이 사실은 왕이 될 자격조차 없는 탐욕의 눈먼 괴물들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결국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두 형제가 서로를 비난하며 멱살을 잡고 바닥을 구르는 사이 익성의 눈빛에 서늘한 도끼가 서렸습니다. 형님, 죽어서
아바마마께 사죄하십시오. 익성은 품에서 단검을 꺼내 세자의 가슴에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진성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동생을 바라보며 차가운 궁궐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적통세자가 친동생의 칼에 죽임을 당하는 비극이 벌어진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하늘은 이 추악한 형제상잔을 결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익성이 형의 피 묻은 칼을 들고 승리의 웃음을 터뜨리던 그 찰나, 먹구름 낀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눈부신 번개가 익성의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눈을 멀게 할 듯한 하얀 섬광이 궐 안을 가득 채웠고, 익성은 비명 한마디 못 지르고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그의 몸은 검게 그을렸고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 속에 의식을 잃었습니다. 반란군 무리는 자신들의 주군들이 차례로 죽고 천벌을 받는 모습에 질려 무기도 내팽개친 채 어둠 속으로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그들이 뿌린 씨앗은 버들골에 피비린내를 몰고 왔습니다. 궐 안의 주군들이 처참하게 몰락하자 반란군은 순식간에 오갈 데 없는 대역죄인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관군이 도성을 조여오는 가운데 살아남기 위해 도주해야 했던 그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당장 챙겨 떠날 식량과 자금이었습니다. 마을을 털어 식량을 확보하고 북쪽으로 튀자 이판사판이 된 반란군들에게 이제 법도나 자비 따위는 사치였습니다. 마지막 탈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마을 저 마을을 털던 반란군은 버들고를 향해 미친 듯이 말머리를 돌렸습니다. 평화롭던 버들골은 퇴로를 잃은 광기 어린 폭도들의 사냥터가 될 위기에 처하고 만 것입니다. 이설은 무영으로부터 궐의 비보를 전해 들었습니다. 형님들이 서로를 헐뜯다 끝내 세자가 죽고 말았습니다. 익성은 번개를 맞고 쓰러졌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군사들이 이곳으로 오고 있다는 전갈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설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형들이 권력이라는 귀신에 홀려 스스로를 파괴하고 이제는 그 화가 죄 없는 백성들에게까지 미치고 있었으니까요. 무영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저하, 형님들은 이제 폐위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제 저하가 유일한 희망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피하셔야 합니다. 제정신이 아닌 저 폭도들을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이설은 저 멀리 산등성이 너머로 보이는 횃불의 행렬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우왕좌왕하고 있었고 주모는 아이들을 끌어안고 떨고 있었습니다. 이설은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영아, 형님들은 서로를 못난 사람이라 비난하며 스스로를 망쳤다. 하지만 그들이 진짜 못난 이유는 서로를 미워했기 때문이 아니라 지켜야 할 백성들을 사지로 몰아넣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과 같은 길을 걷지 않겠다. 그는 낡은 도포를 벗어 던지고 무영이 보관해왔던 왕실의 보검을 손에 쥐었습니다. 나 이설이 살아있는 한 버들골의 흙한 줌도 저들에게 내어주지 않을 것이다. 도성에서 불어온 피비린내가 버들골의 버드나무 숲을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형제들의 자멸로 퇴로가 끊긴 그들이 광기의 어린 폭도가 되어 마을 어귀까지 들이닥쳤습니다. 수백 개의 횃불이 밤하늘을 불길하게 수놓았고 말발굽 소리는 대지를 찢어발기는 천둥 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평화롭던 버들골은 순식간에 비명과 통곡이 뒤섞인 생지옥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우왕좌왕했습니다. 아이들을 품에 안은 주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만 흘렸습니다. 털보 아저씨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낫을 쥐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철갑을 두르고 긴 창을 든 기마병들 앞에서 그는 그저 힘없는 농부일 뿐이었습니다. 그 절망의 순간 이선비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곁을 지키던 호위무사 무영이 다급하게 앞을 막아섰습니다. 저하, 지금입니다. 마을 뒷산 오솔길은 아직 열려 있습니다. 제가 저들을 막을 테니 이 혼란을 틈타 몸을 숨기십시오. 저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는 잘 알겠으나 여기서 정체가 드러나면 살아남은 형님들의 잔당들이 죽기 살기로 달려들 것입니다. 지금은 저하의 안위가 먼저입니다. 이설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뒷집 할머니가 건네주던 흙 묻은 감자 두 알이었습니다. 자신을 형이라 따르며 그를 배우던 개똥이의 맑은 눈망울도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외상값 대신 정을 듬뿍 얹어주던 주모의 눈물 젖은 얼굴도 떠올랐지요. 이설이 나직이 물었습니다. 무영아, 내가 평생 궐 안에서 숨죽이며 살았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살기 위해서였다.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는 투명인간이 되어야만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말이다. 이곳 버들골에서 나는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감각을 느꼈다. 저들은 나를 왕자로 대접한 것이 아니라 그저 이설이라는 한 명의 사내로 아끼고 사랑해 주었다. 나를 사람으로 만들어준 이들을 짐승의 먹잇감으로 던져주고 도망친다면 내가 궐 안에서 썩어가던 그 인형들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이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울림은 대지를 진동시키는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그는 무영을 돌아보며 단호하게 명했습니다. 무영아, 너는 지금 즉시 마을 사람들을 이끌고 당산나무 뒤쪽 동굴로 대피시켜라. 아이들과 노인들부터 챙겨. 한 명이라도 발을 헛디디지 않게 내가 직접 인도하거라. 무영은 당황하며 반문했습니다. 그럼 저하는요? 저 혼자 저하를 두고 떠날 수는 없습니다. 이설은 빙그레 웃으며 무영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걱정 말거라. 내 등 뒤에는 이 땅의 주인이신 아바마마의 기운이 함께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나도 내 이름을 책임질 때가 되지 않았느냐. 무영이 눈시울을 붉히며 마을 사람들을 이끌고 사라지자 이설은 홀로 마을 입구 목책 앞에 섰습니다. 수백 명의 폭도들이 먼지를 일으키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선봉의 선 장수가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외쳤습니다. 식량과 재물을 모두 내놓아라. 저항하는 자는 3대를 멸할 것이다. 그는 본보기로 길가에 버려진 아이의 장난감을 칼로 내리치며 위협했습니다. 그때 이설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러자 폭도들이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웬 미친 선비 놈이냐? 목숨이 아깝거든 당장 비켜라. 하지만 이설이 멈춰서서 고개를 드는 순간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평소에 나른하고 유약했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만백성을 품는 제왕의 서늘하고도 웅장한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설이 검을 뽑아 들었습니다. 순금으로 장식된 손잡이와 태양과 달이 새겨진 왕실의 보검은 찬란한 빛을 내뿜었습니다. 맑고도 날카로운 금소금이 밤 공기를 가르자 달려들던 기마병들이 본능적으로 말에 고삐를 당겼습니다. 짐승들이 먼저 알아본 것이죠. 눈앞에 서 있는 사내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이 땅의 기운을 다스리는 진정한 주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설이 한 걸음을 내디디며 사자후를 토해냈습니다. 이 나라의 주인이자 만백성의 어버이신 주상 전하, 이연의 막내 아들 이설이 명하노니 너희가 백성을 약탈하고 이 터전을 더럽힌 죄만으로도 이미 그 업보가 태산보다 무겁거늘 감히 왕실의 핏줄인 나까지 헤아려 하느냐? 만약 여기서 멈추지 않고 나에게 칼끝을 겨눈다면
그 죄는 죽어서도 씻지 못할 것이며 하늘 아래에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당장 무기를 버리고 무릎을 꿇어라. 그 목소리는 천둥보다 무거웠고 그 기세는 태산보다 높았습니다. 광기에 눈먼 폭도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소박한 선비인 줄만 알았던 사내의 등 뒤로 수백 년 조선 왕실의 위엄이 거대한 환영처럼 일렁이는 듯 했습니다. 왕실의 기운이란 바로 이런 것이었을까요?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눈앞에 선 것은 단 한 사람뿐이었지만 감히 덤벼들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 이상 잘못을 저지르는 순간 그 누구도 살아남지 못하리라는 예감이 온몸을 파고들었습니다. 숨조차 함부로 내쉴 수 없는 정적 속에서 폭도들은 서로의 눈치만 살피며 한 걸음씩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앞에 서 있던 사내가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 한마디를 시작으로 광기에 물들었던 군중은 순식간에 두려움에 짓눌려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을 뒤편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저분이 우리랑 국밥을 먹던 이선비님이 정말 왕자님이셨단 말이냐? 주모는 손을 입에 막고 눈물을 흘렸고 털보 아저씨는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설은 다시 검끝을 지며 낮게 깔며 폭도들을 응시했습니다. 형님들은 서로를 못났다 비난하며 자멸했다. 하지만 진정으로 못난 것은 권력을 휘두를 줄만 알았지. 그 권력이 어디서 오는지 몰랐던 무지함이다. 나는 오늘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백성의 정을 먹고 자란 왕자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버들골의 밤은 길고도 잔인했습니다. 하지만 이설의 서슬퍼런 위엄과 무영의 귀신 같은 검술 앞에 기세를 잃은 반란군 무리 모두는 하나둘 무기를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늘의 심판인 양 내리쳤던 번개는 궐 안에 가득했던 탐욕을 모조리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곳 버들골에서는 이름 없는 왕자의 용기가 절망에 빠진 백성들을 구원해냈습니다. 먼지 구름이 걷히고 동쪽 하늘에서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밝아올 무렵이었습니다. 마을 어기 저 멀리서 반란군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장엄한 기세의 행렬이 나타났습니다. 수백 명의 관군과 함께 화려한 관복을 차려입은 정승판서들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버들골로 들어선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또다시 겁에 질려 숨 죽였습니다. 아이고, 이제 진짜 관군이 우리를 잡으러 오는구나. 주모는 아이들을 품에 안고 덜덜 떨었습니다. 하지만 행렬의 맨 앞에 선 영의정이 말에서 내려 흙바닥에 넙죽 엎드리는 순간 마을 사람들은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상 전하의 유지를 받들어 대군 저하를 배웁니다. 저하, 부디 이 나라의 근간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그 뒤를 따르던 수백 명의 신하와 군사들이 일제히 무릎을 꿇으며 외쳤습니다. 대군 저하, 천세, 천세, 천천세! 그 장엄한 외침이 버들골의 버드나무 숲을 뒤흔들었습니다. 이설은 피 묻은 검을 내려놓고 낡은 도포 자락을 정리하며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궐 내의 상황은 참혹했습니다. 세자 진성은 동생의 칼에 목숨을 잃었고 둘째 익성은 천벌과도 같은 벼락을 맞아 몸의 반쪽을 쓰지 못하는 불구자가 되어버렸지요. 권력의 정점에서 서로를 물어뜯던 형제들은 결국 스스로 무너져 자멸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궐 안의 충신들은 가장 낮은 곳에서 백성과 함께 숨 쉬던 마지막 희망, 이설을 찾아 나선 것이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그야말로 벼락이라도 맞은 듯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평소 주막 평상에 대자로 누워 주모 술 한 잔 더를 외치던 그 한량 선비가 사실은 이 나라의 가장 귀한 핏줄이자 장차 보위에 오를 세자 저하였다니요. 주모는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툭 떨어뜨리며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내가 세자 저한테 밥 벌어지니 뭐니 욕을 퍼부었으니 이제 내 목은 달아난 거나 다름없네. 털보 아저씨는 자신이 어깨를 툭툭 치며 일이나 제대로 하라고 면박 주던 일을 떠올리며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땅바닥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하지만 이설은 빙그레 웃으며 사람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가장 먼저 주저앉은 주모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주모, 왜 그리 떨고 계시오? 내 외상값이 아직 한참 남았는데 주모가 기운을 차려야 내가 나중에 국밥이라도 한 그릇 더 얻어먹으러 올 것 아니오? 이설의 따뜻한 농담에 얼어붙었던 마을 사람들의 가슴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설은 무릎을 꿇고 있는 털보 아저씨의 어깨를 다시 한번 툭 치며 말했습니다. 털보 형님, 내가 새끼 줄 거는 솜씨는 좀 서툴러도 백성들의 마음을 엮는 법은 이곳 버들골에서 충분히 배웠소. 그러니 고개를 드시오. 그는 자신을 데리러 온 대신들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숨어 지내던 왕자의 유약함은 없었습니다. 수많은 백성의 눈물과 웃음을 가슴에 새긴 진정한 지도자의 위엄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나는 보위에 오르기 위해 궁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이곳 버들골에서 배운 사람 냄새를 꼴 안으로 들여놓기 위해 가는 것이다. 백성이 배불러야 왕이 배부르고 백성이 웃어야 나라도 웃는다는 이 당연한 진리를 내 반드시 증명해 보이겠다. 영의정은 이설의 안광에 서린 진심을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탐욕에 눈먼 왕자들만 보아오던 그들에게 이 막내 왕자의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흙 묻은 도포를 입고 백성의 손을 잡고 있는 그 사내야말로 조선이 오래도록 기다려온 진짜 주인이었습니다. 이설이 궁으로 떠나기 전 마을 아이들이 우르르 달려와 그의 소매자락을 잡았습니다. 개똥이가 울먹이며 물었죠. 선비님, 이제 다시는 안 오시는 거예요? 한양 가면 우리 잊어버리실 거예요? 이설은 개똥이의 눈물을 닦아주며 품에서 작은 놀이개 하나를 꺼내 쥐어주었습니다. 개똥아, 내가 입은 옷은 바뀌어도 내 심장은 여전히 버들골의 흙냄새를 기억할 것이다. 내가 저 높은 궐 안에서 너희의 별이 되어줄 테니 너희는 이곳에서 씩씩하게 자라거라. 내 반드시 다시 너희를 찾아오마. 이설은 무영과 함께 화려한 가마 대신 자신이 늘 타고 다니던 낡은 말을 타고 마을 사람들의 환송을 받으며 길을 떠났습니다. 뒤편에서 주모가 목 놓아 외쳤습니다. 저하, 국밥 식지 않게 준비해두고 기다리겠습니다. 조선의 하늘이 바뀌었습니다. 궐 안의 먹구름은 걷히고 이설이 드디어 세자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궁궐의 모든 신하가 그 앞에 무릎을 꿇었고 만백성이 그의 인품을 칭송하며 조선의 새로운 봄을 노래했습니다. 세자 책봉식이 끝나고 전국에서 축하의 전교가 연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소란 속에서도 이설의 마음은 한순간도 도성 끝자락의 작은 마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자신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해준 곳, 버들골이었습니다. 세자가 된 지 석 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대신들은 만류했습니다. 저하, 이제 7개 세자이신데 어찌 그런 비루한 마을을 다시 찾으려 하십니까? 정 가시겠다면 수천 명의 금군을 거느리고 장엄한 행차를 갖추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설은 그저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그곳에서 배운 것은 화려한 금관의 무게가 아니라 흙 묻은 손을 맞잡는 온기였다. 나는 세자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식구로서 가려는 것이다. 이설은 화려한 익선관과 골룡포를 벗어 던졌습니다. 그는 화려한 옷 대신 버들골을 떠날 때 입었던 그 옷을 다시 꺼냈습니다. 소매자락이 해진 하늘색 도포와 세월의 빛이 바랜 가시였습니다. 무영 역시 그 뒤를 따랐습니다. 마을 어귀 흐드러진 버드나무는 여전히 바람에 몸을 맡기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 멀리서 걸어오는 두 사내를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어라, 저기 오는 저 사람, 꼭 우리 이 선비님 닮지 않았나? 주막 평상을 닦던 주모가 국자를 들고 뛰쳐나왔습니다. 이선비?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말어. 그분은 이제 궁궐에서 귀한 세자 저하가 되셨는데 이런 총구석에 다시 오실 리가. 하지만 그 목소리가 채 끝나기도 전에 이설이 특유의 너털웃음을 터뜨리며 주막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주모, 내 이럴 줄 알았어. 외상값 떼어먹을까봐 벌써 국자를 들고 마중을 나오시는구만. 순간 버들골의 시간이 멈춘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눈을 비비고 또 비볐습니다. 낡은 옷차림, 사람 좋은 미소, 그리고 장난기 어린 눈빛까지. 영락없는 자신들의 이 선비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한 차림새 너머로 숨길 수 없이 뿜어져 나오는 위엄은 그가 이제 이 나라의 태양임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저하십니까? 털보 아저씨가 무릎을 꿇으려 하자 이설이 재빨리 다가와 그의 두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형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새끼 줄 꼬는 법 가르쳐달라고 떼쓰던 동생 이설입니다. 제발 예전처럼 대해 주십시오. 그래야 제 마음이 편안합니다. 이설은 마을 사람들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습니다. 개똥이의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곧불에 걸렸을 때 약을 지어주던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을 한복판, 당산나무 아래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의 입술을 주목했습니다. 거창한 연설이 나올 것이라 예상했던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이설은 두 손을 공손히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버들골 사람들에게 허리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저하, 어찌 왕실의 귀한 몸이 저희 같은 천한 백성에게 허리를 숙이십니까? 아니 되옵니다. 이설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진심이 가득 담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궐 안에서 유령처럼 살던 나에게 이설이라는 이름을 찾아준 것은 왕실의 족보가 아니라 여러분이 건네준 따뜻한 국밥 한 그릇과 아무런 대가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진짜 백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백성을 지키는 왕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여러분은 나의 백성이기 이전에 나를 다시 살게 한 스승이자 가족입니다. 이설의 고백에 주막 마당은 금세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주모는 치맛자락으로 눈물을 훔쳤고 장정들은 굵은 눈물을 뚝뚝 떨어뜨렸습니다. 신분의 벽을 넘어 오직 인간과 인간으로서 나누는 숭고한 순간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이설이 여러분께 드릴 것이 좀 있습니다. 그의 말이 신호라도 된 듯 마을 입구에서 수십 대의 수레가 줄지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수레마다 실린 하얀 백미는 볕가리처럼 높이 쌓여 햇살을 받아 눈이 부실 만큼 빛났습니다. 뒤이어 도착한 것은 며칠 밤낮을 먹어도 남을 만큼 넉넉한 최상급 고기들이었고 그 선홍빛은 보는 이들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무엇보다 마을 안악들의 눈을 뒤집어 놓은 건
마치 무지개를 잘라다 놓은 듯 고운 빛깔의 비단 수십 필이었습니다. 이설은 그 귀한 식재료와 비단들을 마을 한복판에 풀어놓으며 버들골 식구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풍요로운 잔치를 선물했습니다. 내 비록 몸은 궐에 있으나 내 마음의 절반은 항상 이곳 버들골의 버드나무 아래 있을 것이오. 백성들이 배불리 먹고 편히 잠드는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것이 여러분에게 빚진 목숨을 갚는 유일한 길이라 믿고 정진하겠소. 그렇게 노을 속으로 사라지는 그의 뒷모습엔 여전히 정겨운 사람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응원의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번에도 더 가슴 뛰고 따뜻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